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개념 시사 프로그램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도 중요하고 알아둬야 될 뉴스들이 많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카카오톡 메시지지만 약간 분노도 느껴지는데요. 내 갈 길을 가겠다라고 했고요. 또 여야의 협공이란 표현도 썼습니다. 여의 공격은 이해되는데 야의 공격은 뭘까요? 잠시 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한마디 했죠.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해 꽝 잡는 매가 나다. 사실상 대선 출마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썰전 패널들과 이 부분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오늘 썰전 패널은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영 의원이 뒤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잠시 손을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활짝 웃고 계시고 사실 성도 비슷하고 이름도 비슷한 의원님들인데 잠시 뒤에 어떠한 케미를 보여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대 기자, 오늘 뉴스 썰기는 어떤 뉴스를 싹둑 썹니까? 네, 오늘은 시험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시험, 테스트. 예, 어떤 테스트인가요? 정치인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자격을 따져보는 테스트입니다.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주로 얘기했던 이 테스트군요. 예. 오늘 집중 분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강지영 아나운서의 영끌 인터뷰는 누가 나오죠? 네, 오늘 오후에 1차 누적 백신 접종자 수가 1,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거리두기 개편안 백신 부작용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오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 원래 목요일 패널에는 황보승이 국민의힘 의원이 나오셨는데 지금 네네. 수석 대변인 네. 말이 수석이지 또 대변인 혼자예요 현재는. 네, 맞습니다. 토론 배틀로 나머지 대변인을 뽑기 전까지는 네. 도저히 짬이 안 난다고 그랬어. 이영 의원님을 강력히 추천해 주셔서 네. 나오셨습니다. 제가 고정 꽤 차려고요. 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예. 오늘 하시는 거 봐서요. 알겠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 강정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오전 대변인을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내 갈 길만 가겠다. 내 할 일만 하겠다. 여야의 협공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 여기서 눈에 띄는 건 국민의힘의 입당 압박을 공격으로 해석했다는 건데요. 마이웨이를 걷겠다는 건 당분간 국민의힘과도 충분히 거리를 두겠다는 것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꽁 잡는 매가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꽁 잡는 매가 두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만큼 윤 총장을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꽁 잡는 매다. 윤석열 전 총장을 꽁, 본인을 매에 비유한 건데요. 추 전 장관은 언론에 추미애 나오면 윤석열 키운다 이야기는 우스꽝스러운 프레임이라며 꽁 잡는 매, 그러니까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기대는 바람든 풍선과 같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했던 것의 10분의 1만 검증해도 이 빵빵한 풍선은 금방 터져버린다고 지적하기도 했죠. 계속되는 장외 신경전, 대선 앞두고 추윤 갈등 재현될까요? 예,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윤석열의 마이웨이 그리고 추미애의 꽝 잡는 매입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오늘 이영 국민의힘 의원님이 처음 네. 나오셨기 때문에 네. 사실 유튜브에서는 이미 유명인이었습니다. 의원실에서 제작한 영상이 있었는데 네. 이게 국회의원님이 맞는가라는 아, 네. 저희가 영상을 잠깐 준비했는데요. 네. 예, 잠깐 뒤에 이제 나오셨는데 온다 범이 내려온다 장님 깊은 골로 대한 짐승이 내렸다 몸은 덜숭덜숭 꼬리는 잔뜩 핫팔이 넘고 해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봉화 같은 뒷발로 양기 찌어지고 새닭 같은 신치도 모습도 나오고요. 그런데 국회 홀에서 나오는 모습도 있고요. 의원실에서 네. 지금 뭐 아까 제가 네. 방송 들어오기 전에 들은 바로는 네. 약한 화면으로만 편집했다. 아, 그럼요. 약하게. 더 센 화면들이 있었나 봐요. 그럼요. 그 버전은 언제 보여주실 겁니까? 따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따로. 근데 지금 뒤에 보면 약간 쑥스러워하시는 표정도 좀 보이고. 아, 네네. 마지막에 예. 의원실에서 찍으면서 예. 또 다 같이 하기로 했는데
동의를 안 해줘서 혼자 추고 있어가지고 뻘쭘했어요. 근데 저 아, 범 뻘쭘해. 내려온다 영상이 되게 중독성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너튜브에서 뷰도 많이 나왔고 이랬는데 그 의원님 영상도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네네. 제가 사실 몇 번을 돌려봤어요. 어.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이 네. 어떤 동경과 질투? 아 나도 저런 춤을 한번 춰보고 싶다. 조금씩 지금 벌써 이렇게 DNA를 네. 깨우면서 약간, DNA를 예. 깨우면서 그래서 아까 오프닝하고 계실 때 저희끼리 아 음. 뭐 이렇게 춤 같이 배워보자 아. 이런 얘기하고 있었어요. 같이 배워보자고. 네, 예. 네. 배우신 거예요? 저 한 6년 정도 저는 라틴 댄스 했고요. 네, 역시. 여기 오자마자 탱고만 만들자고 그랬더니 다들 막 국회의원이 이러시더니 저 보시더니 연락 여러 군데서 왔어요. 어,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이 의원 같이 하자. 우리는 같이 이제 춤을 출 때야 이래가지고 그래서 어때 두 분이 초당적으로 할 수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님, 이영 의원님 이름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게요. 네, 이게 네. 말씀을 듣고 나서야 알았네요. 그러니까요. 영영 의원님 내려온다로. 네네네. 네. 의기투합해서 영영 내려온다? 이것도 말하고 나니까 좀 그렇네요. 범이 내려온다. 알겠습니다. 요즘 정치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민주당 지금 대선 주자들도 많은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곤 있죠. 요새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이낙연 전 대표님도 롤 게임하는 엄숙하신 분인데 이렇게 막 집중해서 게임하는 이제 모습도 있고 네. 정세균 전 총리님도 네네. 랩하시는 네네네. 모습 네. 그리고 박용진 이제 네. 의원님도 롤린 춤을 네. 이제 제가 다 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그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이영 의원님이 최고시다, 가장 힙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요새 이제 보면서 정치인 하려고 그러면 스웩도 있어야 되고 이제 네. 힙해야 되는구나. 네네. 이게 참 원래 본질적인 부분은 따로 있는데 또 그렇게 해야 또 목소리를 들어주니까. 근데 제가 이 방송 요 프로그램 저희 이거 라이브 토론 끝나고 테스 형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막 가죽 잠바에 선글라스 네네. 끼고 안 되는 사투리 하시는 거 보면서 언론인도 요새 좀 힘들구나. 이런. 방송도 힘듭니다. 저도 뭐 점 찍고 네. 나왔었는데 잉크가 다 떨어져가지고 잉크 채울 때까지 좀 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본격적으로 네, 2030들이랑 대화를 정치권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사실 저 비디오 하나로 제가 뒤에 굉장히 많은 걸 시사했거든요. 나름은 국회 탈권이라든가 국회 시계를 미래로 돌리자라든가 근데 그거를 알아보더라고요. 20대들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락도 되게 많이 오고 그래서 제가 찐 누나라는 별명을 찐 누나. 찐 누나. 좋은 소통 네. 방식인 네, 것 네,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아, 첫 주제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네,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이 오늘 기자들 카톡방에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직접 남긴 건 아니고 대변인을 통해서 네네네. 윤 전 총장의 워딩, 네. 내 얘기다 이런 뜻으로 여야 협공에 일절 대응 않겠다. 내 갈 길 간다. 입장을 내놨습니다. 눈에 띄는 건 여야의 협공이라는 표현인데요. 여당은 당연히 공격을 할 거고 야당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도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인식이잖아요. 네네. 국민의힘과 좀 거리를 둔다고 해석해도 됩니까? 아니요,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아니네요. 예,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협공 중에 이 공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미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선 후보들이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후보들 간에 어떤 정책적인 공격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정치를 시작하시는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어떤 식의 스탠스로 나는 정치 행보를 하겠다라는 부분을 그냥 나타내 주신 거라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협공이라는 의미보다는 나는 나의 방식으로 나의 메시지를 내겠다. 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 저는 뭐 거리두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오늘 이 나온 메시지를 보고 제 첫 반응 저 스스로 네. 무의식적으로 나온 반응이 엥? 사실 되게 당황했어요. 왜요? 왜요? 아니 여야 협공에 일절 대응을 안 하겠다. 네. 큰 정치만 생각하겠다. 네. 그래서 이 발언을 보고 이런 뭐 말씀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좀 국민 앞에 좀 오만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네네. 사실 들었고요. 네. 이게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에서 지금 1등 후보고 네. 사실 전체를 다 통틀어서도 상당히 이제 긴 기간 동안 지지율 1위를 해왔었는데 네네. 뭐 수술실 CCTV라거나 재난지원금이라거나 본인의 정책, 뭐 정책에 대한 의견 같은 것들을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비판도 받고 네. 비판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이제 반박을 내놓기도 하고 네. 더 설명하기 하고 네. 뭐 당내에서 비판 당연히 있고 이제 뭐 도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응하거든요. 네. 사실 이게 정치고 이게 정치인인데 네. 내가 여야의 뭐 협공이든 강공이든 맹공이든지 간에
나한테 들어오는 어떤 뭐 공격이든 비판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일절 대응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큰 정치만 생각하겠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시는 큰 정치라는 게 과연 뭘까? 국민들한테 자기 의견을 보여주고 이런 논쟁을 하면서 검증받는 것이 네. 작은 정치인가? 이런 아니요, 저는 의구심이 좀 그렇게 들었습니다.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윤석열 전 총장은 계속 정치를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분야에 있다가 정치 쪽으로 사실 건너오는 거고 전혀 데뷔 일자를 오픈 안 한 게 아니라 6월 말 7월 초에 나는 시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윤석열 전 총장의 생각과 제 생각이 100%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정치권에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얘기를 하는 정치인의 비율보다요. 남의 얘기를 하는 정치인의 비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왜일까? 그러니까 내 얘기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 얘기에 대한 반박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반박을 얘기하면 좋은데 내 얘기를 충분히 하기도 전에 남의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정치 행보는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전 윤석열 전 총장의 그 얘기를 좀 감정이입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내가 무슨 메시지를 얘기할지 내가 어떤 준비를 했는지 내가 어떤 것들을 가져갈지 그렇게 얘기하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보면서 네네. 많은 분들이 우려를 느끼는 게 뭐 자기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고 남의 얘기하는 사람 많은 건 당연히 문제인데요. 네. 자기 얘기도 자기가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본인의 메시지가 아니라 대변인을 통해서 계속 간접 화법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네. 친구를 통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네네네. 근데 사실 뭐 아직 정치를 시작도 안 하셨다고 하니까 네. 뭐 그런 의미에서는 6월 할 말 말이 7월 초 얼마 안 없지만 남았는데 할 말이 없지만 네. 대선이 지금 9개월 남았고 네네. 지금 우리나라 뭐 대선 후보들 중에 지금 지지율이 1등을 달리시고 계신 네, 분인데 네. 나는 아직 정치를 시작 안 했어. 네. 나는 아직 정치인이 아니야.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하는 거에 네. 대해서 나는 아직 책임이 없어.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죠. 근데 오늘이 민주주의 원칙에도 맞지 오늘 않고 6월 17일이거든이거든요. 아, 6월 17일 아니라 뭐 6월 말 5월 7월 17일이어도. 초인데 저는 일단 스타트하고 나서 자신의 목소리를 안 내고 계속 대변인으로 내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아니, 생각하는데 근데 이미 사실 네. 스타트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도 최근 오늘이죠. 네.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아니 정치를 시작하겠다라는 말씀을 공식 선언, 뭐 내가 정치 시작했다 아직 네. 공식 선언도 안 한 상태에서 뭐 대변인을 임명하고 그리고 나서 계속 그 대변인 통해서 또 정치적 메시지를 간접 화법으로 내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이런 간복이 제발 그만하고 빨리 링 위에 올라오라. 야권 내에서도 사실 네네네. 나오고 있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국민들한테도 알 권리가 있고 사실 우리 민주주의 기본 원칙상 국민들 앞에서 검증받고 그게 이제 투표로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요. 근데 이제 이런 그 행보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의구심이 드는 네. 거예요. 첫 번째는 이분이 아직 정치 본인 말로는 시작 안 하셨다고 하고 정치가 뭔지 아직 모르시나? 또는 알면서도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겁이 많은 분이다. 본인의 의견을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서의 윤석열은 뭐 국민들이 많이 아는 편이지만 네네. 정치인 윤석열은 국민들이 아직 잘 모르시는데 네네. 정치인 윤석열을 국민들 앞에 꺼내놓고 네. 이걸 보여드리기가 굉장히 겁나시는구나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저는 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두 가지 가정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가능성. 그런데 일단은 자기가 살던 큰 직군에서 위치를 바꿔서 무언가를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어느 때부터는 준비가 된 것들을 조금씩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겠다라고 한 시점에서 지금 사실 실질적인 검증이 시작하면 정말 치열한 검증을 거쳐야 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나오는 초입 부분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너무 핵심적인 문제로 가져가는 건 저는 좀 성급하지 않나라는 개인적 생각을 갖고 그래서 있어요. 사실 저는 더 걱정되는 거예요. 네. 본인이 저희 살던 당이 걱정해야 될 문제인데. 아, 국민들이 걱정해야 될 문제죠. 대한민국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시는 분이잖아요. 네, 국민의 걱정입니다. 근데 자기가 살던 영역이 아닌 새로운 영역이어서 아직 조심스럽고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네. 뭐 이영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작년에 정치 처음 시작한 이제 네. 초심자잖아요. 네. 신인인데 네.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도 훨씬 정치 경험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조심스럽고 근데 9개월 후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국민들 그 입장에서 어떻게 부분은- 걱정 안 아니, 하겠어요? 그 부분은 국민들은 사실 그렇게 걱정 안 하시죠. 왜냐하면 지지율이 지금 2, 3일 동안의 지지율을 보세요. 매체마다 다르긴 한데 최고 지지율이 거의 50% 가까이 나왔어요. 아니 최고 지지율의 문제가 아니, 그러니까 아니고요. 뭐냐면 왜냐하면 지금 정치인이 요 되지도 말만 않았는데. 들어보세요. 요 말만 네. 들어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행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찰자가 아닌 매섭게 보고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본 국민의힘만 보더라도요. 4.7 재보궐선거, 그다음에 전당대회, 정치권이 했던 예측, 언론이 했던 예측 다 빗나갔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국민들이 예전이랑 다르게 굉장히 정치 참여도가 높아지셨고 다른 기준으로 지금 이 상황에 들어와 계세요. 근데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어제 오늘 지금 지지율이 작은 매체에서는 20몇 프로 1위예요. 그다음에 50% 육박한 데도 있어요. 그 자체가 지금 똑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어제 오늘 지금 지지율이 이 정도 나왔다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 아직 아니, 기다릴 수 제가 있다기보다는 부분에 대해서 네네. 잠깐 정정을 말씀드리면 앞서도 계속 1등을 윤석열 전 총장이 하고 있다는데 리얼미터에서는 계속 1등을 하고 있고 다른 최근에 MBS 조사를 할지 다른 데서 뭐 이재명 지사가 1등을 하는 조사도 있습니다. 왔다 갔다 그런 하고 있고. 부분하고 1%, 네, 1% 교체로 1%. 최근에 나온 조사가 그렇게 네, 됐었죠. 보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네, 오히려 50% 육박은 네. 제가 못 봤는데 40, 뭐 저도 못 40% 내외 봤어요. 정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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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제가 네. 이제 정정을 해야 네, 되기 정정해 때문에 주십시오. 네. 예.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그러면은 나는 국민들을 기다리게 하고 기다려달라 뭐 보게 될 것이다. 이거는 정치인의 올바른 책임과 뭐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지지율이 높을수록 네네. 국민들 기다리시죠. 네. 지금 언론에서도 뭐 정말 대변인의 말 한마디 가지고도 얼마나 대서특필이 됩니까? 네네. 근데 거기에다 대고 계속 뭐 대권 주자로서 정치 행보를 하시면서 나는 아직 정치인이 아니야.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해도 돼. 기다려달라. 근데 9개월 후에 난 대통령이 될 거다. 이것은 불안한 일이라는 얘기. 예. 고- 잠시만요. 고- 우리가 네. 라이브기 때문에 네, 네. 편집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주제도 얘기를 해야 돼서 아이고, 네, 어느 정도 뭐 알겠습니다. 충분히 네, 말씀을 하신 것 아이고,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잠시만요. 저 조현철 PD는 혹시 앞서 윤석열 총장의 워딩 있으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윤석열 전 총장의 카톡방 워딩을 보면 제가 눈에 띄는 장면은 저거였습니다. 대화 중에 1절 대응하지 않겠다. 약간 화가 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거는 적절한가? 이 부분만 제가 이영 의원님에게 좀 여쭤보면. 저는 그 말하는 이 단어에 있어서는 예. 그 조금 좀 부족함이 있다고 솔직히 느낍니다. 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철학적 기조, 어떤 식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것은 충분히 예. 기존에 했던 행동이나 메시지에서 제가 느껴지고요. 근데 저렇게 너무 강경한 표현들 있잖아요. 예. 단호한 표현들 충분히 오해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부분은 사실 소통하시면서 조금은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사실 저 표현을 보면서도 아직 본인이 검사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 이제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도 이런 지적을 했는데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저 메시지를 보면서 아마 낸 것 같아요. 정치는 검찰 수사가 아니다. 기밀을 유지해야 되는 수사와 달리 정치는 자신의 비전과 계획을 분명히 말하고 검증받아야 된다. 지금 수사랑 정치를 혼동하시는 것 같다. 아직 정치에 예.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이제 이번 지적인데요. 한건으로 사실 거기까지 가기는 알겠습니다. 좀 그렇고요. 그런 우려 정도가 있다. 사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다음 얘기를 또 해봐야 돼서 네네. 이거는 이소영 의원님한테 먼저 물어보면 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얘기입니다. 네. 오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다. 지휘 감독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예전에 사실 국감 때 나왔던 얘기죠. 네. 그러면서 제가 꽝 잡는 매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당내에서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네. 추미애 전 장관도 출마할 것이 확실시 됩니까? 뭐 확실시 된다는 거를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오늘 이제 라디오에서 발언하신 걸 보니까 그렇죠.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히신 걸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네. 예. 어떻습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다시 나온다면 출마를 한다면 네. 사실 윤석열 전 총장도 뭐 출마할 게 확실시 되고 네네. 당연하고 네. 다시 또 이제 그 갈등이 부각될 네, 네. 수도 있는데요. 네. 아니 지금 앞에 여기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 계시긴 하지만 제가 의정 활동 이제 1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저는 작년 국회에서 지금 추미애 전 장관께서 1월 3일 날 취임하셨어요. 법무부 장관으로 12월 16일 날 퇴임하셨어요. 그 1년 동안 정말 피로했던 것 같아요. 국민들의 피로감도 너무 높고 그래서 그때 왜 5분의 그 민주당 쪽에서 초선 개혁 하시려고 하시는 5분이 대표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셨잖아요. 이 검찰 개혁은 국민들이 원하는 바이기는 맞는데 사실은 추미애 장관님이랑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 갈등으로 인해서 이 많은 것이 퇴색돼 버려서 안타깝다라는 걸 성명서에 심으셨잖아요.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나오시는데 보시면 대부분의 언론들을 보시면 갈등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제 2탄 시작이다. 진짜. 그리고 또 추미애 장관이 시작부터 나오시면서 과거는 어쨌든 나는 어떤 식의 비전을 갖고 어떤 식의 내용을 갖고 나는 대선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와 이 모든 헤드라인을 지금 꿩과 매로 도배를 하는 걸 보면서 좀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 꿩과 매로 도배가 된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에서 네네.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링크되는 발언을 크게 실을 수밖에 없는 거는 당연한 것 같고요. 네네네. 사실은 같은 인터뷰에서 최근에 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본인의 소신이랄지 이런 네네. 것들도 정책적인 부분을 다양하게 밝혔습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어떤 뭐 특정 후보를 뭐 대리해서 나오거나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말씀이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는데 사실 그 내가 제일 잘 안다 한 건 아마 대선 후보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사실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당대표도 하셨고 네네. 다선 의원이시고 또 네네. 장관까지 역임하셨기 때문에 네네. 대선 후보로서는 충분히 자격이 있으신 분이고요. 근데 사실은 대선 후보는 이렇게 어떤 당에서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대선 후보가 많은 것은 국민들한테 선택지가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죠. 민주당 같은 네. 경우에는 이미 출마 선언하신 분, 네. 혹은 사실상 출마 선언하신 분, 네. 다 이제 사실 합쳐보면 굉장히 그 범위가 넓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분들 중에서 추미애 전 장관님은 네. 또 이제 한 자리를 차지하고 네네. 계신 거고요. 근데 네. 전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1라운드 끝났잖아요. 이제는 2라운드가 뭐냐면 대선 후보들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모습이 전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언론이 크게 부각했든 안 했든 나는 꿩 잡는 매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저는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제 뭐 새내기긴 한데 여의도에서 조금은 삼가해야 될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뭐가 됐든 대선 후보잖아요. 예. 근데 그걸 꿩매 뭐 이렇게 자처한다는 게 저는 근데 바람직하지 뭐 일단 뭐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님은 또 본인이 뭐 마늘을 먹는 곰이다 뭐 이런 표현도 하시는데 네네. 정치권에서 있을 수 있는 비유들인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지금 뭐 2라운드가 시작되나 이렇게 기사 쓴 것도 봤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만약에 대선에 실제로 나서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 아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비판이든 어떤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당연히 일단 뭐 지지율이 높은 후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네네. 사실은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으로서 근데 구원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데 네. 제가 이제 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네. 뭐냐면은 그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의 어떤 예컨대 그게 갈등이든 뭐든지 네. 있는 것과 네. 대선 후보로서 있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이 그렇죠. 대선 후보로서 윤석열 전 총장을 비판하거나 지적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지지율이 높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검증을 활발하게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 국민들께는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짧게 아니, 근데- 이영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다음 얘기로 네네. 넘어가겠습니다. 균형 감각을 가지고 그러고 있다 없다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고요. 당연히 판단하실 일단 수 있죠. 나와서 나와서 이게 자기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국민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거에 전후보다 먼저 앞서서 공격 형태로 이걸 끌고 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게 참 그건 안타까운 게 참 예. 좀 정치인이 저희 밝히는 네, 의견 그렇습니다. 중에서 네. 이런 자극적인 것들만 사실 언론에 보도되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도 뭐 자극적인 것만 뽑긴 했습니다. 뭐, 네, 네. 근데 이제 얼마 뭐 몇 주 전에만 네. 하더라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네. 본인의 의견을 밝힌 적도 있고 예. 뭐 차별금지법이든 다양한 의견들을 밝히고 있는데 어떻게 네. 보면 이게 정책적 비전이겠죠. 네, 네. 근데 이게 다음- 잘 다뤄지지 않는. 다음 아이템이 제작진이 힘주고 있는 아이템이어서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네. 그 얘기를 저희가 알겠습니다. 힘주고 있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네, 잠깐 네. 영상을 오늘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만났죠. 네. 그때 영상과 대화합니다. 잠깐 뒤에 캄캄하지만 또 화면이 뿅 나옵니다. 여야가 TV에 나와서 서로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과연 누가 더 설득력이 있고 현재를 하면 그 과정에서 상호 영향을 미쳐서 조정이 되고 그럴 텐데 뭐 영국은 좀 제도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 수상과 야당 대표가 같이 이렇게 네. 실시간으로 서로 대화하는 모습 네. 이런 걸 보면서 언젠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미 방송국에서 그런 제안을 저희한테 한 걸로 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뭐 처음에 전제했듯이 제작진이 힘주고 있는 아이템이라고. 저기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방송사에서 제안한 거는 썰전 라이브입니다. 여기
네, 너무 네. 사심 있는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네. 제작진에서 이거 계속 속본데 네. 힘을 주기로 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되게 적극적이고 네. 송영길 대표도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뭐 이걸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무게가 지금 대변인이기 때문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우니까 그 입장을 이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근데 뭐 새로운 여야 대표가 이렇게 너무 가까이 앉으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약간 떨어져서 앉아서 네. 허심탄회하게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들에서 논의하는 거는 사심 가득 담아서 국정을 위해서도 좋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바람직하죠. 해봅니다. 네. 근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사실 여야 대표가 대화도 잘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만나지도 네, 네, 않았었고.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소통의 체계를 다시 회복하는 문제가 있고 네. 또 국민들 앞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검증받고 서로 배틀을 하고 이제 이런 것이 네. 있을 텐데 사실 TV 토론하고 대화는 성격이 좀 다르긴 하죠. 네. TV 토론은 배틀이고 네, 네. 사실 이제 만나서 좀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이제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합의도 하고 네. 이렇게 하는 것들부터 좀 단계적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일단 뭐 저희는 토론 배틀이 아니라 네. 대화를 네. 목적으로 하고 있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무총장의 3선 한기호 의원을, 정책위의장의 3선 김도읍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한기호 사무총장 임명을 두고 과연 최선일까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7년 전이라곤 하지만 한기호 신임 사무총장은 북한의 각종 매체에서는 5.18을 영웅적 거사로 칭송하고 매년 대대적인 기념 행사를 한다. 왜 북한이 우리의 기념일을 이토록 성대하게 기념하는지 궁금하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마치 북한과 연계가 있는 것 아니냐로 충분히 해석될 만한 주장인데요. 그런데 불과 사흘 전 이준석 대표는 광주에서 이렇게 말했었죠. 5.18 이후에 태어난 첫 세대의 어떤 대표로서 이런 광주의 어쨌든 그 아픈 역사에는 항상 공감하고 다시 우리 당에서 광주 시민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민주당 광주시당은 바로 오늘 이 대표가 광주의 아픔을 3일 만에 잊어버린 거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한기호 사무총장의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10년 전에는 행정고시 면접 청탁 문자를 수신하는 모습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찍히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공정한 경쟁에 적합한 인사냐는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당 사무총장은 당의 인사와 예산, 조직을 총괄하는 자리로 당의 핵심 요직입니다. 이준석 현상 처음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주제는 막말 논란 한기호, 이준석의 사무총장으로 잡았습니다. 앞서도 나왔지만 민주당 광주시당이 오늘 논평을 냈습니다. 임명이 부적절하다, 한기호 사무총장의. 네네. 물론 몇 년 전 얘기긴 하지만 일단 부적절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이 있었고 네. 불과 사흘 전 이준석 대표는 더 이상 광주 시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 부분을 접하고 뭐 예. 국민의힘의 일원이긴 하지만 맞는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가려서 해야 될 말 부분이 있는데 뭐 의도는 어떠셨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제가 그래도 겪었던 한 의원님은 그렇게 막 이 말 그대로 이 감정까지 막말을 하실 분은 아닌데 뭐가 됐든 결론만 봤을 때는 좀 삼가하셔야 됐었던 표현이 아닌가 저 인정합니다. 네. 예. 인정하신다는데. 저도 인정합니다. 아니 제가 뭐 네. 그 다른 당의 내부 인선에 대해서 뭐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는데 네네. 사실은 저는 상대 당이긴 하지만 네네. 이준석 대표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발언이나 네.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지금 며칠 동안 이렇게 보면은 네. 저는 잘하고 계신 부분이 되게 네, 많다고 네, 생각을 네, 해요. 네. 특히 이제 야당 대표가 네. 취임하고 첫 월요일에 광주를 찾은 일이 그렇죠. 지금 네. 최초라고 알고 네, 있고 맞습니다. 이게 앞으로 당내에서 5.18 민주화 운동으로 광주 시민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네. 그래서 사실 너무 훌륭한 발언이다. 네네. 저도 좀 감동을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3일 딱 지났는데 네.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있었던 네. 일이 올라온 거죠. 예. 근데 그걸 알고 저는 알고도 지명을 하셨을 거라고 짐작이 돼요. 왜냐하면 그게 그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기사도
굉장히 대대적으로 나고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도 아마 당원이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논란을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충은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께서 어쨌든 어떤 방향성, 어떤 그런 친북 좌파를 척결해야 된다라는 어떤 반공의 사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는 조금 절연하고 합리적인 보수로 가겠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사무총장을 맡으실 수 있는 중진 의원분들의 풀은 그렇게 넓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권영세 의원님에게도 먼저 제안을 하셨다고 들었고 그게 이제 고사되고 하면서 선택을 하셨다는 이제 내용이 알려져 있는데 확실한 거는 당사자들밖에 모르는 거죠. 기사에 그렇게 났더라고요. 근데 요런 문제들 예컨대 어떤 사고나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이 본인하고 맞는 그런 중진 의원님들의 이 거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누가 짐작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 일단 아주 파격적으로 초선 의원 2분을 비서실장이랑 수석 대변인에 딱 지명을 했어요. 이것만으로도 사실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엄청난 변화거든요. 그런데 또 자주 있는 일인데. 네, 끝까지 보겠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3선 의원님들을 또 모셔가지고 뭔가 균형점을 잡으려고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게 보고요. 또 최고위에서도 인선 과정에 있어서 잡음이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비록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저는 정치인이 말로 신념을 얘기하고 뜻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과거여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개인적 소신을 갖고 있고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제 인정한다? 그리고 지금 말씀은 책임을 져야 된다. 어떻게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래서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개인 국회의원이라는 위치도 아주 가볍지 않습니다. 아주 무겁습니다. 하지만 한 당의 사무총장이라는 직은 더 무겁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문제 없이 또 한 의원님 자신이 이번에 선출되신 이유가 이번에 우리가 대선 경선을 가면서 공정성, 그다음에 합리성, 편파가 절대 없는 이 정면 공대함 이 부분을 가장 높게 사실은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로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입장 표명을 좀 하시는 선으로 근데 이게 보니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기호 그 총장님 의원님, 제가 이제 상임위가 다르고 이래서 아직 이제 자주 뵌 적은 없었는데 이분을 인선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공명정대할 것이다.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5.18에 대해서만 막말을 하신 게 아니라 이게 아주 옛날 일만도 또 아니에요. 보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재판에서 이미 처벌을 받았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 복권이 됐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제가 좀 빨리 등원할 걸 그랬어요. 좀 말리게. 그러니까 북핵 문제 이런 걸 통해서 종북 의원을 가려낼 수 있다 그러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이적 행위를 일삼으며 북한 세력에 동조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세력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최전방 부대에서 일하다가 임신 중에 과로로 숨지신 여군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 알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한 사람 지금 나와 있는 그 대상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저도 사실 대변인은 아니지만 제가 그냥 이 당의 소속을 다 떼서도 이 부분은 정말 좀 부주의하셨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지 결자해제할 수 있는 좀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는 걸 하고 있고요. 근데 근본적으로 전 정치권에 와서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게 뭐냐면 사실 여야가 엄청 많이 싸워요. 전 상임위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렇게 싸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보통은 어떤 전문 지식이든 데이터든 증거물이든 이걸 놓고 이러니 뭐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국회가 늘 좋다 싫다 맞다 틀리다 왜는 없고 맨날 싸우세요. 그래서 사실 막말 논란으로 치면 누가 누구냐를 지금 논해볼 수가 없는데 일단 한기호 의원님 건은 결자해제 해야 된다고 그러고요. 이 건을 빌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정치권이 정말 말을 너무 형용사만 많이 쓰는 거 있죠. 이 부분은 여야를 넘어서 국민들한테 신뢰감을 다시 받으려면 우리가 다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한기호 신임 사무총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건 과거의 막말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준석 신임 대표가 늘 강조했던 부분, 예를 들어 광주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정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화면이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흔치 않은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어떤 행정고시 면접 관련돼서 당시 이슈가 됐던 건데요. 면접 관련돼서 청탁을 받았고 이 청탁 지금 이 사진인데요. 이 청탁을 수첩에 적는
수첩에 적었다는 거는 내가 감안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추측이긴 하죠. 예, 뭐 추측이죠. 네, 네, 어쨌든 정확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네. 사진이 좀 작지만 네. 행정고시 일반 행정 전국 수험 번호 몇 번 3차 네. 면접만 남았는데 면접 관련 부서나 면접관들에게 부탁 좀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네, 네, 네. 누가 보낸 문자를 네, 네, 보고 네, 네. 적어 놓는 거예요. 사실 이걸 바로 지웠으면 괜찮을 텐데 이게 과연 공정한 경쟁인가? 네. 이런 지적들이 일어서 네. 얘기를 드린 겁니다. 네,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비례대표여가지고 지역구시잖아요. 네. 엄청난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모르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사실은 지역에 따라서 또 어떤 이렇게 산업 구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만약 저 부분을 조금이라도 시도를 하시다가 진행이 된 거였으면 저도 굉장히 분개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무혐의를 받으신 이유도 뭐였냐면 그거가 민원이 일단 들어왔고 그다음에 적어 놓으셨다는 게 이게 예. 문자가요. 수백 통이 옵니다, 진짜. 그래서 찾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것을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검찰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네, 본인의 해명은 그랬죠. 네, 근데 네.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게 수습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가면 조금이라도 액션이 진행됐다 그러면 제가 받아들일 건데 전 이공계열이어서 예. 확실히 증거 위주인데 온 민원에 대해서 거기까지 한 부분. 네, 그것에 대해서는 그날 바로 예. 찍혔기 때문에 네네네. 사실 아마 이제 뭐 실행을 하고 싶으셔도 하실 근데 수 그것도 없었던 상황이 추측이니까 아닐까요? 우리가 그런 추측은 알겠습니다. 서로 안 하고 네. 시간이 많지 네, 않아서 네, 제가 네. 거기까지만 뭐 할 얘기는 다 사실 된 것 같아요. 네, 네, 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강재영 아나운서입니다. 많은 택배 노동자들이 투쟁의 현장이었던 여의도 공원을 떠나 오늘 일터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9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결렬되자 무기한 총파업에 나섰고 어제 정부가 내놓은 중재안으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과로사의 원흉인 분류작업 공짜노동 내년 1월 1일부터 확실하게 없어지도록 합의한 것입니다. 작년과 올해 과로로 사망한 택배 노동자는 21명. 택배 노조가 과로사의 주범으로 지목한 건 이른바 까대기라고 불리는 택배 분류 작업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택배 노동자는 분류 작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작업 시간도 하루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의가 된 겁니다. 합의 내용대로라면 분류 인력 등이 추가돼야 하고 비용 문제도 발생하게 되겠죠. 한 상자당 오르는 택배비 170원에는 택배 노동자를 보호할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20원이 포함되고 150원은 택배사가 부담할 분류작업 인건비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택배 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의 택배 문제는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인데요.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 진행된 사회적 합의. 잠정 합의란 쉼표가 아니라 완전한 합의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합의가 있었죠. 택배 파업. 사실 앞서 봤지만 170원만 인상하면 되는 일이었는데 네네. 이렇게 길게 와야 됐나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난 1월에도 1차 합의가 있었는데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번엔 좀 지켜질까요? 이소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1차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것은 아니고 예. 그 1차 합의 당시에 시기를 못 박지 않고 예컨대 뭐 연구 용역도 하고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락을 짓기로 했었는데 그거를 이번에 이제 2차 합의 때 추가로 시기까지 확정한 걸로 네, 네. 예. 이해가 되고 사실 그 택배 노동자 과로사가 이게 작년에 16분이 이제 돌아가셨고 그러니까요, 네. 올해만 해도 이제 5분이 과로사로 돌아가시면서 이게 네네. 사회적으로 정말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지만 네네네. 작년에 그 좀 이 논의가 활발하게 된 이제 시점이 12월이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당의 그러니까 민주당의 민생연석회의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원식 뭐 의원이 부의장으로서 이제 네네네. 요 예. 문제를 다뤄왔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에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면서 이제 1월에 그 1차 합의안을 마련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 과로사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된 게 분류 작업을 택배 노동자분들이 한다. 네. 근데 이게 일명 까대기죠. 그렇죠. 네. 전체 근로시간 중에서 노동시간 중에서 다 평균적으로 계산 그러니까 뭐 조사를 해보니까 네. 5시간씩이 분류 작업을 네. 하는데 여기에 네, 대해서 5, 보상도 6시간씩. 못 그렇죠. 받으시고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합의 내용이 첫 번째는 이 분류 작업은 택배 노동자나 이제 위탁받은 업체가 아니라 택배 회사의 책임이다. 네.
그렇기 예. 때문에 분류 전담 인력을 투입한다. 그리고 투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택배 기사분들한테 지급한다. 네네. 이런 내용이었죠. 저는 너무 바람직한 게 뭐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주 급격하게 언택트 시대로 가면서 사실 택배가 근거리, 원거리 다 필요해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택배 노동자의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고 갑자기 큰 사회 문제가 된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저희 쪽에서는 또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쪽을 지금 챙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올해 내에 그런 양쪽을 좀 다 챙겨서 예. 실제로 내년부터는 이게 실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 법이 연초에 하나가 통과가 됐죠. 7월 27일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제가 택배비가 2,500원 정도. 네, 저도 네. 이제 뭐 시키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시키다 보면 근데 그게 다 가는 줄 알았더니 네. 그게 아니고 원래 택배 회사와 기사님한테 가는 돈은 약 1,700원 정도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네. 예. 그래서 그 2,500원 중에 예. 770원이 사실은 이렇게 뭐 백마진. 백마진이라고 할까요? 그 예. 이게 약간 프로모션. 왜냐면 택배 회사들도 지금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예. 그걸 인터넷 쇼핑몰에 주고 있었더라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 네. 어떻게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슴 아픈 것은 170원 때문에 예. 170원 때문에 사실은 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또 막 피로하시고 이랬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게 대리점한테 저걸 지우게 하면 전체 2,500원 중에서 대리점 마진이 200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200원에서 170원은 엄청난 비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게 구성원들 전체가 모여서 뭔가 n분의 1에서 도출을 하면 끝날 수 있는 것을 사회적 합의 없이 하든지 아니면 당신이 지불하든지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것이 사실 국회 역할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법이 사실은- 통과가 돼서 네, 그나마 이게 딱 170원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네. 굉장히 거래 구조나 산업 구조나 이런 백마진이나 리베이트의 네. 문제나 이제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네, 건데 이게 이제 7월에 시행이 됩니다. 네.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이라고 하는 이제 법이 만들어지면서 과거에 우리가 가맹 사업에서도 이제 갑질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가맹 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 가맹 본부가 가맹 계약서를 뭐 인터넷에 공시도 하게 하고 불공정 어떤 그렇죠. 계약은 체결하면 안 된다고 써야 하면서 되고, 네. 이제 조금은 과거에 있었던 뭐 갑질 이런 것도 줄어들고 하는 이제 계기가 됐었는데 이 법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법이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일단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서 네. 이게 분류 작업이 누구 책임이야? 이게 불명확하니까 사실 계속 택배 노동자분들이 5시간씩 했던 네, 네, 거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이 업무를 명확하게 하고 또 백마진 금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백마진을 부당한 이익 수치 예. 금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뭐 물론 과태료 한 500만 원 정도이긴 네, 하지만 그렇죠. 네. 실제로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위법으로 낙인 찍히게 되면 그럼요. 앞으로 안 하게 될 네, 소비자들한테 것이니까요. 큰 방향이 일어나니까. 네, 네, 네. 조금은 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의원님은 사실은 뭐 과학도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나 대안들, 기술을 아니, 통해서. 이게 사실 이번에 뭐 중대재해산업법 통과하고 막 이럴 때도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통과될 때도 가슴이 되게 아팠던 게 뭐냐면 이게 시작을 한 10년 전에 했었어야 돼요. 근데 항상 법이 늦게 오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일이 딱 법이 통과되면 스마트 팩토리 같이 지금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너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최저임금 올라가니까 바로 키오스크로 가고 예.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이 가니까 스마트 팩토리로 가고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드론으로 이 밀집 지역이 아닌 도시들은 사실 택배를 많이 진행을 하다가 다시 또 규제 때문에 멀어졌다가 요새 또 다시 이 수요가 증가되니까 커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항상 존재하는 그 어떤 계층의 인권을 고민하면서 사실 고용의 질을 높이는 고민만 하다가는 고용의 안정성이 파괴되고 있어서 그걸 같이 고민해야 되는 저는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그 집에서 이제 생수를 네. 많이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건 날 시켜라. 내가 생수를 그리고 사실 저도 아니까 500원 남는 건데 생수가 2리터씩 플랫폼 노동자신데요. 2리터씩 사모님의 말로. 6개면 이거 네. 뭐 사실은 12kg인데 네네네. 그 12km 아니 12kg이죠. 네네. 12kg 가지고 네. 500원 받는 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네네네. 그래서 제가 하겠다. 네. 그래서 저희 가족 되는 분에게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택배가 우리 생활에는 되게 편리한데 우리가 편리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굉장히 고통받고 맞습니다. 착취당한다고 하면 맞습니다. 그거는 좀
예.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사회적으로. 사실 일단 뭐 생수도 정당한, 시키실 분도 계시겠지만 뭐 연락드릴까요? 그런 뭐 네. 몸이 불편하고 그래서 네. 생수도 택배로 받을 수도 있지만 네. 사실은 뭐 좀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아주 중점적으로 신경 예. 써야 되고 또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것만 생각할 수도 없고 하여튼 우리가 국회가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얘기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이름도 비슷하셔서 네. 화기애애하게 영소요. 진행이 됐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라이브.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 이천시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직원 240여 명은 모두 대피했지만 잦아들었던 불길이 다시 번지면서 소방관 1명이 고립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을 펼치면서 구조대장을 찾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피고 측은 키메라증에 대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키메라증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극히 희소한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강한 대한민국의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며 소득 4만 불 시대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오후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누적 1차 접종자 수가 1,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당초 정부의 계획이 예상보다 빠르게 달성되면서 11월 집단 면역 달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당장 이번 주 일요일 20일에는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9월까지 전 국민 70% 1차 접종 완료시키겠다. 이렇게 백신 접종이 좀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예,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죠. 우리가 약간 늦게 시작한 느낌은 있거든요. 2월 26일 날 요양병원, 요양원 이 시설부터 시작을 해서 이미 이 처음에 맞으셨던 분들은 11주가 지나서 2차 접종 시기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었죠. 뭐 65세 미만만 맞춘다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결국은 접종은 오늘까지 1,400만 명, 즉 27%가 접종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4명에 1명 이상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백신 수급 상황도 상당히 처음에는 우려가 됐었는데 예, 그 부분들 지금 기 도입된 것만도 1,726만 명분이 만 회분이 도입되어 갖고서 네. 종류도 파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여러 가지가 4가지가 다 도입은 됐죠. 네. 한 가지 좀 차질이 생긴 것이 노바백스가 좀 예상보다 승인이 늦게 나서 아직도 안 나 있고 9월이나 돼야 승인이 될 것으로 보여서 아마 우리가 노바백스를 맞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백신 중에서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좋은 백신인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그런 부분의 차질은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3분기부터 노바백스 국내 도입이 이제 이뤄진다고 발표가 나왔었죠. 자, 이 정도 속도라면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11월 집단 면역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가능하겠죠. 또 9월까지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7, 8월에 물량 수급이 얼마나 되느냐가 사실은 관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7월 초까지 들어올 수 있는 물량들이 확실하지가 않아서 일단 1차 접종, 즉 50대 이상들의 1차 접종은 7월 19일 주나 돼야 된다고 하니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7월이 지나게 되면은 뭐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이 접종받을 수 있는 물량들이 수급이 원활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하여튼 아직은 7월 19일 날 이후에 1차 접종을 받으시는 50대 분들이 어떤 백신을 맞을지 정해지지 않지만 네. 사실은 파이자만 해도 3,300만 명분이 우리가 지금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들어오기만 한다면 접종 속도에 관해서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사실 추가적으로 나온 얘기가 다음 달부터 이제 교차 접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1차를 아스트라제네카, 2차를 화이자 이런 식으로 맞게 되는 게 교차 접종이잖아요. 그런데 다음 달부터 다 맞는 건 아니고요. 네. 한시적으로 7월 달에 들어와야 될 아스트라제네카 분량이 즉 코박스 퍼실리티에서 들어와야 될 83만 명 분량이 네. 6월에 못 들어오고 7월에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접종하기 위해서 7월 한 달만은 아스트라제네카 2차는 파이자 접종하는 것을 하기로 했는데 실제 간격으로는 11주 간격에서 2차 접종이 돌아오시는 분들은
파이자 접종을 맞을 수 있고 혹시라도 파이자 접종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받을 수가 있는데 차질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네. 둘 중에 선택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죠. 사실 교차 접종을 저희는 좀 생소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일까? 여기에 대한 좀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예, 이거 뭐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 이슈가 됐던 부분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아데노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맞을 때에는 그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도 생겨서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반면에 이 서로 다른 백신, 즉 mRNA 백신인 모더나나 파이자를 2차로 접종하게 되면은 효과는 훨씬 더 커진다는 이런 여러 임상 결과들이 스페인이라든지 또는 독일에서도 있었고요. 네. 또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실은 100명의 의료진들한테 이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지금 분석 중이고요. 네. 근데 여기서의 문제가 이제 경증의 부작용들이 약간 더 많이 늘어난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스트라제네카는 사실 2차 접종 받을 때는 그 경증 부작용도 상당히 적거든요. 그런 반면에 효과는 월등하게 좋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 방역당국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중이고요. 8월 이후에도 사실은 원하는 사람들한테 아스트라제네카 또 이 2차 접종으로 mRNA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물량만 충분하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서 60대 이상에서도 8월에 돌아오시는 분들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은 2차 접종을 파이자로 할 가능성도 아직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교차 접종 허용 국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캐나다, 독일 예, 여러 국가들에서 군데에서 실제로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임상 데이터도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 사례가 아주 가벼운 부작용이 늘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염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 꼭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20일에 새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인데 지금 추세가 이렇게 백신 접종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리두기 개편안이 좀 나온 걸 봤을 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적절하다고 보세요? 일단 이 5단계로 하던 것을 4단계로 줄이면서 책임과 또 여러 가지 이 자율적인 것들을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완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즉 여기서 4단계 중에서 2단계를 보면 1000명 이하일 경우에 2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10만 명당 0.7명으로 하든 뭐 1명으로 하든 거의 1000명 이하면은 우리는 지금 2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방역 통제가 없습니다. 모임도 9인 이상이기 때문에 8인까지 모임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방역 당국에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7월 5일이 됐을 때 한 3주 정도는 좀 더 강화된 부분, 즉 8명이 아니라 6명 정도가 모이는 것으로 하고 이 여러 가지 카페라든지 이런 다중 이용 시설도 12시가 아니 10시까지로 당분간을 하다가 추세를 봐가면서 아마 7월 그 시기쯤 되면은 환자 수라든지 위중증 환자 수, 사망자 수가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네. 이런 상황이라면은 완화하는 것이 훨씬 좋겠죠. 우리가 전남이라든지 경북 같은 데서 시범 사업을 해봤을 때에는 그렇게 완화한다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수도권에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이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과연 잘 될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5인 이상 모임 금지라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정도의 방역 수준 완화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예방접종 받았다고 방역 수칙을 하나도 안 지킬 것이 아니라 네. 이 시기가 된다 할지라도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야외에서도 꼭 마스크를 쓰시는 기본적인 수칙은 지켜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사실 지금 인도나 영국에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다시 잦아들다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큰 골칫거리가 될 것 같아요. 벌써 들어와 있죠. 네. 들어와 있고 굉장히 빠릅니다. 하지만 이 숫자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의 확산 속도가 뭐 우세정이 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이 인도 델타 변이주가 전 세계적으로도 제일 문제입니다. 전파력이 64% 정도 강한 것뿐만 아니라 독성도 강해져서 젊은 층에서 입원 환자들 또 40, 50대에서도 위중증 환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달 전만 해도 영국에 한 1000명대이던 환자 수준이 지금 7, 8천 명이 대부분 나오고 어제는 9천 명까지 나왔습니다. 네. 대부분의 접종을 받지 않았던 젊은 사람들하고 또 이 변이 바이러스가 돌파 감염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봐서 우리나라는 아직은 괜찮습니다만은 접종 속도를 빨리 늘려서 1차 접종이 아니라 2차 접종까지 다 맞춰야만 방어력이 생긴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환자 발생 수준 자체가 뭐 이런 변이주가 확산할 그런 기미는 아직은 없지만 이것들을 충분히 모니터링해서 확산되는 속도를 늦추면서 적어도 7, 8월이 지나갈 때까지는 이 인도 변이주의 영향이 좀
적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느슨해지면 안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쯤 사랑을 더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더 할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 조금만 늦춰줄 순 없나요? 네, 이성대의 뉴스 썰기입니다. 자, 오늘도 신나게 썰어볼 뉴스 썰기 뭔가요? 네, 첫 번째 준비한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추진할 변화는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의 구체적인 설계와 토론 배틀, 연설 대전 등을 통한 대변인단의 공개 경쟁 선발입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아마 지금 국민의힘 예비 정치인들의 마음이 아닐까 담아봤습니다. 자, 공천 때 자격 시험 보고 대변인 토론 배틀로 뽑는다. 뭐 이런 이준석표 정치 실험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는 평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기존의 정치 문법을 깼다, 좀 참신하다 이런 평가는 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 시험을 놓고서는 좀 민주주의 정신에 정면 유배되는 게 아니냐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당 내에서 그것도 지도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적어도 민주주의가 확립된 문명국가에서 선출직의 시험을 치게 하는 것은 저는 그런 예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깊이 생각을 다시 해야 될 일이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 자체로 평가가 끝나는데 그 전에 후보들을 시험을 봐서 다시 추린다. 이런 건 어떤 선거권과 좀 상충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썰기 이제 직후에 김재원 최고위원은 또 오시잖아요, 오늘. 그때 좀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보통 공직자 후보 공천할 때 이제 다양한 검증을 하잖아요. 뭐 전과를 했는지 탈세를 했는지 이런 걸 하는데 추가적으로 뭘 보겠다는 거잖아요. 검증을 통해서. 아직 그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여러 차례 예로 든 게 있습니다. 바로 피셋이라고 하는 공직 적격성 평가라는 겁니다. 이 피셋, 영어로 피셋인데 주로 7급이나 외무고시, 행정고시 같은 5급 시험에 지금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어쨌든 1차적으로 보는 시험 아닌가요? 예, 공무원들은 좀 익숙한데요. 네. 일단 이게 어떤 단순 암기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언어 추론, 어떤 그 좌표 해석, 자료 추론, 상황 판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상당히 고난도 문제인데 자, 지금 정치인들이 지금 말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말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최소한 말을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조리 있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해서는 이런 비슷한 게 필요하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여러 차례 말을 해왔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문제가 나오는지 모르겠거든요. 공무원 시험 합격은 서경석이 아니라 인사혁신처가 소관인데 제가 인사혁신처 블로그에서 지난해 피셋 시험 언어 논리 영역의 모의고사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네모 안에 있는 조건이 참이면 모든 게 참일 수 있는 정답을 골라라 뭐 이런 얘기인데 보신 것처럼 너무 길죠. 읽기가 싫어요. 이름도 갑돌정순. 일단 읽기도 너무 싫고요. 네. 일단 참고로 그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지금 이 장면 캡처해놓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지금도 읽고 있는데. 강행권은 뭔지 알겠어요, 정답이? 지금 문제 읽고 있어요. 정답은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이성대 기자 알지 않으세요? 이런 시험 비슷하게 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되게 오랫동안 시험 봤는데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정답은 내일 알려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런 시험을 실제로 보겠다는 건 아니겠죠?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김재원 최고위원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 시험을 잘 본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정치인이 뛰어나냐? 반대로 시험을 이렇게 못 보면 정치인 자격이 없냐? 어떤 이런 이분법적인 구도는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인 거죠. 자, 실제로요. 보시면 이런 어려운 시험을 보고 통과한 공무원들이 다 도덕적으로 일하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땅 투기도 하고 범죄도 저지르고 뭐 특공도 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 결국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저렇게 어려운 시험을 봐서 직업 공무원처럼 뽑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 어떤 자신의 발언이나 자신의 생각을 좀 제대로 표현하는 기본적인 소양은 좀 있는 사람이 공천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야 앞으로 국회 같은 데서 이런 황당한 장면을 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자, 그런 황당한 장면 한번 잠깐 보고 가시죠. 아니 MS 오피스를 어디서 삽니까?
MS 회사 외에 살 데가 없지 이것은 않습니까? 독점 규제, 그다음에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반입니다. 정확히 전 국민을 사퇴하게 만들었던 사퇴하십시오. 그 유명한 레전드 짤 아닙니까? 저 엑셀도 MS 거죠. 예. 아무튼 뭐 이준석 대표도 아침에 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뭐 구체적인 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우려를 반영해서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일단 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지금 토론 배틀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맞아요. 토론 배틀도 있는데 그나마 토론 배틀은 지금 내일 공식적으로 모집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달 말에 뭐 16강, 8강전까지 다 생방송으로 중계를 하기로도 했는데 자, 실제로 오늘 우리 저희 제작진 중에 한 명이 이런 공고를 하나 받았어요. 이번 달 말부터 국민의힘 대변인 서바이벌 프로그램 만들 작가님을 급히 구합니다. 자, 토론 배틀 유경험자 10년 차 이상으로 해서 근무 형태는 프리네요. 프리. 아무튼 이런 걸 받았어요. 근데 우리 작가님은 이거 안 가기로 했고요. 아무튼 지금 이런 식으로 생방송 그 제작진을 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듣기로는 이철희 정무수석이 심사위원으로 참여 제안을 받았다 이런 얘기 들리고 있어요. 예, 지금 그것도 화제가 됐죠.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비공개 자리에서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오갔다고 하는데 근데 농담이 아니라 좀 상당히 그 가능성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철희 정무수석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그거 하지 마라 그러실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다르게 오해될 여지는 없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야, 간다면 휴가 내고 가야 되겠죠. 어쨌든 이제 이철희 수석은 다음 주에 여기 썰전 라이브에 직접 출연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박성태 앵커께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장점으로는 토론을 또 잘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 워낙 토론 잘하죠. 토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본인도 하버드 대학에서 배운 것 중에 가장 큰 게 토론에서 그 잘하는 법, 지지 않는 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다만 토론은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토론이라는 거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배틀이라고 말을 하는 게 좀 타당하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참고로 토론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아이들용 동화책도 있습니다. 토론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목적을 둬야 되겠죠. 네, 그러려면 썰전 라이브에서 그 토론을 벌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썰 주제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 썰기 바로 보겠습니다. 도쿄발 베를린행 열차표. 1936년 24살 마라톤 선수인 손기정은 기차를 타고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해서 올림픽에 참가했습니다. 손기정은 한국인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사실 일본 정부가 손기정 선수를 일본인처럼 소개해서 지금 공분을 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도쿄에 있는 올림픽 박물관에 자신들의 역대 금메달 리스트를 했는데 여기에 손기정 선수를 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손기정 베를린 대회 남자 마라톤이라고 설명했는데 마치 자기네 나라 일본 사람인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게 한 거죠. 지금 유족이나 손기정 재단 측도 상당히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IOC하고도 좀 배치가 됩니다. IOC 홈페이지를 보면 선수 소개란에는 저렇게 사우스 코리아라고 병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취재해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양력을 바로잡아달라고 IOC 요청을 해서 일부 내용을 수정했지만 여전히 선수의 이름, 공식 이름과 국적은 일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시정 요구해야 될 부분인데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의 태도,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일단 외교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가뜩이나 G7에서 지금 한일회담 불발에 대해서 일본 측의 어떤 언론 플레이로 우리 쪽에서 상당히 불쾌한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아예 대놓고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 정부가 우리를 좀 폄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좀 불쾌하다라는 식으로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고요. 심지어 도쿄올림픽에 불참을 하는 방법으로 일본 정부를 버릇을 고쳐놓자 이런 얘기를 하는 지금 여당 의원도 있습니다. 마침 스페인 방문 중이던 문 대통령도 독도를 우리 땅 스페인 고지도로 관람했습니다. 그래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료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이것도 일본에 대한 압박 차원이겠죠? 지금 청와대 취재를 하고 있는 박소연 기자한테 물어봤더니 그 순방을 떠나기 전에 사전 브리핑에서는 이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있었는데 공개를 안 한 건지 중간에 합류가 된 건지는 더 이제 순방단이 와봐야 알 텐데요. 보신 것처럼 이거는 명확하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서양의 지도에도 써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이 독도는 우리 땅인 거죠. 그리고 손기정 선수도 한국인인 거고요. 독도 새우도 우리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성대 뉴스 썰기였습니다.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알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아직
네, 오늘 두 번째 연끌 인터뷰에서는 지난주에 출범한 국민의힘 새 지도부 중에 한 명입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된 거를 축하드립니다. 오랜만에 여의도에 복귀하셨는데 64년생. 어쩌다 보니 최고들만 모이는 최고위원회 최고령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정치 시작한 게 17년 전, 그러니까 2004년 그때 39살에 국회의원을 시작했는데요. 예. 그동안에 이제 우리 당에서 공천 3번 받아서 국회의원 3번 하고 또 어떻게 해서 공천을 3번 떨어지고 이렇게 17년간 뭐 배우고 하다 보니 저는 그동안에 계속 최연소만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최고령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당이 됐습니다. 일단 확 젊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벌써 이제 두 번의 이준석 대표 체제하에서 두 번의 최고위원회가 있었지요. 네. 영선 30대 제1야당 대표의 최고위원 회의, 언론에 공개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카메라 기자들 다 나가고 비공개에서도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비교적 화기애애하고 또 이제 좀 잘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분위기예요. 예.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국회 앞 전철역에서 내려서 예. 원래 이제 9시에 최고 회의를 하는데 그 전에 8시 반에 이제 보통 차담을 좀 하거든요. 예, 서로 미리 사전 만나서요. 예. 조정을 하는데 8시 반까지 가기로 해놓고 들어가니까 이제 시간이 조금 늦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따릉이 자전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타려니 제가 타고 가면 또 이준석 흉내 낸다고 사진 찍어가지고 욕할 사람이 예. 생각나서 할 수 없이 그냥 걸어갔거든요. 그래서 좀 따릉이를 늦어서 타려다가 이게 이준석 흉내를 너까지 내느냐 이런 소리 들을까봐 그래 가서 이제 자리에 앉으면서 우리 대표님 때문에 내가 자전거 타려다가 대표님 흉내 낸다고 그럴까봐 못 탔다고 했더니 다 웃더라고요. 보통 분위기는 그렇게 합니다. 요즘 MZ세대 분위기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타면 되는. 근데 이제 우리 세대는 예. MZ 세대보다 20살이나 많은 저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는 세대죠.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가 일주일 지났는데 그간의 여러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최고령 최고위원으로서 평가를 해주신다면? 일단은 그 당 또는 이제 보수 진영 전체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좋은 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속도감이 있고 굉장히 빠르게 뭐든지 이제 진행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소란스러울 거 논란이 될 만한 거는 과거에는 좀 계속 미루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쉽게 결정을 합니까? 쉽게 돌파하고 대신 이제 말썽이 날 것 같아도 뭐 일단 정면 돌파 그 자신감이 있어서 좋은데 또 조금 이렇게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있죠. 하여튼 뭐 탄핵에 대해서 이제 저 대구에 가서 대구 경북 연설에서 그런 부분들 그런 기조를 계속 이제 유지하니까 사실 이제 선거 때 되면 아무리 자신 있는 그런 주제라도 사실은 조금씩 피해가기 마련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 대구 경북에는 그리고 탄핵이 잘못되었다. 탄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 더군다나 이제 당원들은 더 심하죠. 근데 그분들 앞에서 탄핵은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면 돌파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태도는 그러나 선거 때 그렇게 하면 유권자인 그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표는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인가 너무 오만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대구 경북 전당대회 기간 중 대구 경북 합동 연설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당시 후보로서 했던 말 탄핵은 정당했다라는 표현이 사실 크게 회자됐고 그 뒤에 대구 경북의 여론조사에서도 이준석 후보의 당시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사실 그건 되게 긍정적으로 전반적으로 평가받았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선거 때 이제 그렇게 정면 돌파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거냐. 왜냐하면 대선에서요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굳이 유권자들을 상처를 주지 않고 그보다 더 지지를 얻거나 그런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그 상처받은 분들은 계속 그 상처가 가고 나중에 이제 또 다른 일이 있으면 그분들은 또 반대 계층으로 남아 있고 또 달리 상처받은 분들은 또 새로이 반대 계층이 되고 이렇게 자꾸 쌓여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 그런 지금 자제했으면 말씀하신 좋겠다 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보면 연륜이 있고 경륜이 있는 분들이 해줄 수 있는 얘기인데 실제 최고위원회에서 어쨌든 최고령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뭐 자꾸 최고령이야. 예, 죄송합니다. 드디어 좀 화가 조금 나신 것 같은데. 예. 뭐 화난 건 아니에요. 64년생인데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화낸 건 아니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런 지적들을 좀 하십니까?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아직까지는. 것들은 약간 브레이크 고민해봐야 된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요. 뭐 예를 들어 둘이서 뭐 편하게 식사를 한다든가 그럴 때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를 해보면 오늘 윤 전 총장이 대변인을 통해서 워딩이라며 여야의 협공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패널 토크에서도 좀 다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약간 좀 화가 난 듯한 문체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여당의 공격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야당도 같이 공격하니까 예. 야의 협공이잖아요. 저는 이제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상 굉장히 우려해 왔거든요. 예. 우리 당에서 지금까지 불과 얼마 전까지 요즘 뭐 조금 분위기가 낮았지만 얼마 전까지 불임정당이라고 했잖아요. 실제로도 저는 그렇게 봐요. 현재 우리 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선 출마를 뭐 공언하고 있고 대선 주자라고 하지만 그분들의 지지율이 보여주는 것은 국민들의 신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예. 거거든요. 그분들로만 우리가 대선을 치러야 된다면 저는 대선 승리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 후보들로만 대선을 치른다는 것은 결국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대선에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라는 새로운 거목이 탄생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하고 우리 당에 입당을 해서 우리 당 후보가 되든 안 되든 일단 입당해서 같이 겨룸으로써 우리 당 후보도 함께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면 또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은 굉장히 고마운 분이에요. 야권 예. 입장에서. 그리고 또 특히 우리 당에 입당해 준다면 고마운 분이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대선 주자라는 분들이 뭐 빨리 입당해라, 뭐 간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 빨리 입당한다면 그분들 환영식 해주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윤석열 총장 입당하면 그때부터 온갖 그 공격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완전히 끄집어 내리려는 거잖아요. 그럼 솔직히 속셈 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입장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를 우리 들면 유승민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아니 예. 그리고 뭐 다 지금 그러고 있죠. 솔직히 이야기해서 뭐 당 밖에 있는 홍준표 대표까지도 뭐 사실 그러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하나 하면 당 대표까지 나서서 뭐 파일이 있다 뭐 예. 만약에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당내 경선 과정의 검증을 통해서 결국 아웃될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당 대표까지 지금 우리 당의 대선 주자들이 윤석열 총장을 사실상 공격하는 그런 기조와 비슷하게 거의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면 예, 지금 이게 문제가 말씀하셨으니까 있잖아요. 보면 오늘 이준석 대표가 조선일보의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요. 뭐 듣기에 따라서는 뭐 되게 드라이한 얘기 같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윤 전 총장이 아마추어 티가 나고 아직은 준비가 안 된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솔직히 이야기해서 예. 제가 보기로는 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윤 총장은 그래도 저는 상당히 자신의 의사를 감동적으로 예. 감성적으로 국민들에게 충분히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사람이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는 다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우리 당이 취해야 될 태도는 저분은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다.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당 지도부가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들어오기만 해봐라. 뭐 이런 예.
지금 저 태도인 다른 저 후보자들과 똑같이 가는 것은 극히 잘못이고. 지금 당 지도부라고 말씀하셨지만 뭐 구체적으로는 이준석 대표인 거죠. 그러면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말하는 게 부적절하다. 일단 좋은 모습은 아니다는 취지인데 그게 경륜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일각에서 전당대회 때도 얘기했듯이 뭐 다른 후보, 예를 들어 유승민 후보를 지지해서입니까? 뭐 뻔히 지금 뭐 저 뉘앙스상 뭐 어느 쪽으로 유도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면 뭐 둘 그건 중 하나, 아니고 아니면 말실수거나 뭐 셋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뭐 하여튼 예. 하나든 셋이든 예. 근데 제 이야기는 당 지도부는 공정하게 경선을 관리해 준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야 예. 윤석열 총장도 들어오지. 거꾸로 내가 저 당에 들어가서 망신당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드는 노력도 사실상 좀 어려워지고 결국 대선을 망치는 길이잖아요. 그런 짓은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도부로서 윤석열 전 총장과의 관계 설정이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전반적으로. 뭐 태도의 문제라고. 제가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예, 그렇죠. 예, 그게 맞죠. 알겠습니다.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적으로 이준석 대표에게 좀 조언을 하거나 그러십니까? 못했어요. 왜요? 왜냐하면 저 당 공식 회의에서 이야기하거나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뭐 아직까지 그런 정도로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어요. 공식 회의 말고는 따로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아직까지는 회의 전후에 예. 사적인 대화를 좀 하는 거 외에는 기회가 없었어요. 예,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실 예정이고요. 좀 더 가까워지고 서로 간에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뭐 방송에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얘기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은 김재원 최고위원은 친박의 핵심이었고요. 진박의 최정점 피라미드에 항상 신문에서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른바 진박이라고 할 때 저는 아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취재가 많이 잘못된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언론에서 그렇게 뭐 취재가 잘못됐든 그렇게 표현이 됐었는데 언론에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이전 정부 최고 실세로 당황하시네. 불려왔었는데 당황하죠. 아니요, 제가 좀 더 드리려면 그렇게 말씀드리면 김재원 전 정무수석은 사실은 친박이냐 진박이냐 이 범위를 넘어서 있었기 때문에 굳이 피라미드에 올리지 않았다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인 거고요. 윤석열 사단으로부터 기소를 당했었잖아요. 예전에. 사실은 악연일 수도 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은 났습니다. 특활비 문제였죠. 그런데 지금 이제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우리로 들어와야 된다. 뭐 좀 약간 감정이 있을 수도 있어서요. 뭐 감정이야 사실 없을 수가 없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슨 그 수사 단계에서 인정된 사실과 재판 예. 단계에서 인정된 사실이 달라져서 무죄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사실 그대로 다만 법리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처벌할 예. 수 없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수사 단계에서도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무식한 검사들이 그냥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너무 무식해서 제가 저질러진 일인데 감정이 그렇게 있지만 지금 정권 교체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제 감정을 내세울 단계가 아니라는 생각이죠. 일단 정권 교체에 그게 더 크다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있으면 더 좀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한번 다시 또 나와주시면 진박 논쟁도 좀 더 해보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시각이 7시 2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강지영 아나운서 오늘 뉴스룸 소식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 관련해서 추가로 취재된 소식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범행 정황과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들이 드러났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말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폭행해서 6주의 상해를 입힌 뒤 피해자가 자신들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다시 감금하고 수개월 동안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가해자들에게 감금당해 있던 피해자와 전화통화만 한 뒤에 조사를 마쳐서 부실 수사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 뉴스룸에서 추적 보도로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광주
참사 현장을 찾은 송영길 대표의 발언도 좀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광주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바로 그 버스 정류장만 아니었다 할지라도 운전사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뭐가 무너지면 엑셀레이터만 조금 밟았어도 사실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필 버스 정류장 앞에 이런 공사 현장이 돼 있으니 그게 정확히 시간대가 맞아서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 잠시 후 이제 뉴스룸에서 관련 소식들 보다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시작되는 뉴스룸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